지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각 중 일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0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에 존재해왔지만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대륙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륙은 많이 움직이고 이동해왔습니다. 지각 활동 덕분에 지구 표면의 일부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천천히 미끄러져 이동한 덕분이죠. 이 퍼즐 조각 중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대륙괴라고 합니다. 대륙괴는 대륙의 뿌리를 형성하고 대륙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우 오래되고 튼튼한 암석 부분이에요. 북아메리카 대륙괴도 그 중 하나예요. 미국의 상당 부분, 캐나다 절반, 그린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약 35개의 거대한 고대 대륙괴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수억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렀는데 그 강인함 때문이죠. 하지만 2014년 연구진은 대륙괴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부 대륙괴는 특정 지질학적 과정으로 인해 튼튼한 뿌리의 일부를 잃고 얇아졌습니다. 더 많은 지각 변화를 겪으면 대륙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24년 중국 지구과학대학의 과학자들은 북중국 대륙괴, 줄여서 NCC라고 불리는 고대 지각 덩어리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지역 중 일부가 어떻게 분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어요. 이러한 대륙괴가 분해되는 과정을 탈크레이톤화라고 합니다. NCC는 서쪽 블록, 동쪽 블록, 그리고 두 블록 사이에 있는 북중국 횡단 오로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하기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생대 시대의 동쪽 블록이 지각 변동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지구 운동으로 인해 깊고 오래된 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멘틀의 과정과 지구판의 움직임이 어떻게 NCC를 무너뜨리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들은 표면 모양, 지층이 늘어나는 방식, 지진파의 이동 방식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NCC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4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지각판의 일부가 대륙괴 아래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구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르고 늘어나는 과정에서 튼튼했던 암석은 얇아지고 결국 안정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 2억 년 전 공룡이 세상을 뒤흔들던 쥐라기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탈크레이톤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곳은 북중국 대륙괴만이 아닙니다. 북미, 남미, 중국 양서 지역과 같은 다른 지각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상의 대륙이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하고 진화해온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지질학적으로 볼 때 변화로부터 100% 안전한 곳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지구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움직임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뉴질랜드가 새로운 대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신비한 대륙의 대륙붕은 해발 약 999m 깊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근 해저지각은 그보다 더 깊은 2987m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지질학자들은 해저에서 암석을 채취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신선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인근 해양지각과 달리 뉴질랜드 주변의 지각은 고대 화강암, 석회암, 사암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륙지각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숨은 땅을 구분하는 좁은 해양지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대륙은 별개의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8,500만 년 전 뉴질랜드는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기로 결정했어요. 수백만 년 후 지각판의 최강자인 거대한 태평양판이 뉴질랜드 대륙 지각 밑으로 잠수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해서 대륙 지각과 연결되어 있던 뉴질랜드의 뿌리가 끊어져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역의 지각 변화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억 2천만 년 전 호주와 남극은 하나의 땅이었어요. 두 대륙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남극은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인도양에는 해양 고원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은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인 케르구엘렌 소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륙이 인도와 남극을 잇는 육교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보려면 인도양 남부의 작은 군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섬들은 고대 육지의 남은 전부예요.
남극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기후가 춥고 빙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곳의 날씨가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렸을 거예요. 동식물도 오늘날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과 비슷했을 거고요.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은 바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라고 불리는 이 대륙은 약 1억 년 전에 유럽과 충돌해서 그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그리스, 발칸반도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요. 크기와 모양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와 비슷해요.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일부는 알프스 산맥에 묻혀 있어요. 다른 쪽은 아드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오늘날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의 일부예요. 이전 대륙의 석회암 암석은 유럽 대륙 아래로 내려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암석의 구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석회암이 사라지고 대리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큰 대륙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라 수중의 거대한 얕은 해저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래, 진흙 등이 이 선반에 침전되어 서서히 암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얕은 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들이 연쇄적으로 있는 뉴질랜드나 플로리다 키와 비슷했을 거예요. 물 위에는 작은 섬과 군도들이 많았을 거고 파도 아래에는 해양 생물로 가득한 다채로운 산호초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에 살았고 스쿠버 탱크가 있었다면 다이빙과 탐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였을 거예요. 크레이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미래의 새로운 대륙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지구지각을 더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과학자들이 스칸디나비아의 진짜 발상지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핀란드의 외딴 지역에서 모래와 암석을 연구한 결과 스칸디나비아의 뿌리가 실제로는 375억 년 전 그린랜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현재 북유럽 국가들이 있는 지역이 과학자들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2억 5천만 년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핀란드의 강모래에서 발견된 지르콘이라는 작은 결정체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결정의 화학적 구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결정의 나이가 스칸디나비아가 아닌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암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팀은 우라늄, 납, 루테튬, 하프늄과 같은 원소를 분석하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스칸디나비아의 암석 기반이 수십억 년 전에 그린란드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작은 씨앗이 수억 년 전에 걸쳐 지구 표면을 떠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조각은 결국 오늘날 핀란드에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씨앗 주변에 새로운 암석층이 형성되어 현재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 연구는 지구의 대륙이 어떻게 처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지구가 형성된 직후 대륙 지각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륙의 흔적은 10억 년 후에야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륙이 다른 곳에서 고대 지각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씨앗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땅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이 고대 씨앗은 스칸디나비아뿐만 아니라 호주, 남아프리카, 인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씨앗들이 모두 같은 곳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세계 각지에서 따로 자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따라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과학자들은 이 고대 씨앗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 파헤쳐야 합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보면 버즈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약 1억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는 안녕을 구하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약 2,896km 떨어져 있고 여전히 이동 중입니다. 매년 대륙은 태평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사람들은 자신의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대륙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중산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육지를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 내부의 열입니다. 바다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지각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녹은 암석인 마그마가 그 균열을 통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마는 식어서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은 수중산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서 오래된 지각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판과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반대편 태평양 쪽에는 나스카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더 무겁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전체 과정을 섭입이라고 하며 연간 약 7.62cm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판 사이의 충돌이 안데스 산맥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화산들의 배후입니다. 또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이 태평양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부 모델은 더 황당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도 서쪽으로 표류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중앙해령은 이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판을 밀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판도 밀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마치 이 해령이 두 친구를 갈라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또한 동아프리카 균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균열 중 하나이지만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는 원인이에요. 긴 이야기지만 이 균열이 아프리카를 남아메리카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메리카와 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론, 북아메리카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린 여기에 없을 겁니다. 두 대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판은 연간 약 2.54cm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지만 남아메리카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란히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태평양은 계속 줄어들면서 이 모든 지각 운동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 해양 생물은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거대한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해양 동물은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초록 바다거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서양에 서식하는 초록 바다거북은 더 크고 밝은 색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에 사는 사촌들은 보통 더 작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두 개체군이 섞이는 것을 막는 육지가 없어진다면 두 개체군은 새로운 이동 경로와 새로운 둥지를 찾게 되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수백 종의 다른 종을 곱하면 새로운 상호작용, 예상치 못한 경쟁,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등 상황이 정말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아메리카 대륙이 다시 아프리카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 중앙해령은 새로운 해저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서양은 서서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 1억 2,500만 년 후에는 이 과정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은 성장을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수역이 가장 먼저 육지 아래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지점의 국가들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새로운 화산이 좌우로 솟아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더 이상 에팔레치아 산맥의 평화롭고 푸른 경사면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산맥처럼 가끔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는
눈 덮인 거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앙골라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공과 국경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이 실제로 합쳐진다면 얼마나 강렬할까요? 우선 이 새로운 초대륙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약 1.5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어 국가 간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속하게 되면 많은 일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 사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표 없이 육로로 국가 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유형의 경제 활동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밀부터 바나나, 소고기, 코코아, 대두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섬유와 의류 등을 수출하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륙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석유입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의 국가들은 주요 석유 수출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시겠죠?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땅이 만나면 야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나일강 악어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나무늘보가 나무 꼭대기에서 하이에나를 보는 것처럼요. 심지어 새로운 동물의 휴잡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카피, 악어나 늘보에나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이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은 토종 동식물의 포식자나 경쟁자, 심지어 기생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이 잡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과거 774년에서 775년 사이에 지구는 엄청난 방사능 폭발을 겪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폭발은 그 흔적을 남겼는데 그 해 나이테에는 방사성 물질이 지나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태양 폭발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초신성이 방사능 폭발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 천문학자 필 플라이트는 만약 그렇다면 1000광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야 하고 엄청나게 밝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도 없고 밝고 빛나는 죽음의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이테의 방사성 탄소의 베릴륨을 살펴본 후 다른 여러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성자별 또는 중성자별과 블랙홀 사이의 충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충돌은 빛의 쇼 없이 매우 빠른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데 증거와도 가장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충돌은 매우 드뭅니다. 플라이트는 이것이 정답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은하에서 이러한 사건은 100만 년에 한 번 정도만 발생하기 때문에 불과 1200년 전에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희귀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구의 생명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천 광년 떨어져 있더라도 어느 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의존하게 된 모든 첨단 전자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마선 폭발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감마선 폭발이 더 흔했다면 지구는 큰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구가 거대한 방사능 폭발을 견딜 수 있다면 덜 무서운 것들도 쉽게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1874년 캔자스의 더운 여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대평원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입한 거예요. 폭풍처럼 내려와 집과 나무 심지어 지나가는 기차까지 뒤덮었어요. 이 벌레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우물을 비롯한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메뚜기 떼가 사방에서 출몰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불쌍한 양들까지 양털이 일었어요. 메뚜기는 마차의 페인트와 갈퀴의 손잡이까지 벗겨내는 등 파괴력이 대단했습니다. 가축들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메뚜기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해 메뚜기 떼는 약 2억 달러의 농작물 피해를 입혔습니다. 메뚜기 떼의 침공은 너무 거세서 미군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었죠. 결국 메뚜기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평원은 더 이상의 황폐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폭발이나 메뚜기의 침입보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될 수 있어요. 2017년 6월 시베리아 북서부의 한 순농 목동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땅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바지를 갈아입어야 했을걸요? 나중에 그들은 폭 7m, 깊이 20m에 가까운 거대한 구멍이 얼음과 흙덩어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17개 이상의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구멍들은 이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싱크홀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1급 기밀 장치 테스트나 운석에 의해 남겨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최근의 이론에 따르면 이 구멍은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얼어붙은 땅이 녹아 생긴 분화구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땅이 녹으면서 지표 아래에 갇혀있던 가스 주머니가 터지면서 이런 극적인 구멍이 생긴다고 해요. 이 섬뜩한 분화구는 고대 지질 단층이 오랫동안 뜨거운 천연가스를 누출해온 시베리아의 특정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호수 퇴적물에서 남은 메탄이 더해지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폭발적으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무섭지 않으세요? 좋아요. 어둠을 무서워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536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해는 전 세계가 18개월 동안 미친 듯이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해예요. 신비한 안개가 유럽, 중동, 아시아 일부 지역을 뒤덮어 태양을 가리고 혼란을 일으켰죠. 말 그대로 진짜 암흑기였어요. 이 안개의 주범은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북반구 전역에 화산재가 퍼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흉작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얼어 죽고 굶주렸고 상황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그것이 얼마나 이상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태양은 달처럼 보였고 여름은 춥고 심지어 중국에도 여름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산재가 태양을 가린 탓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암흑의 시기는 541년 흑사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살기 힘든 시기였죠. 시베리아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8년 시베리아의 황야에 소행성 한 개가 예기치 않게 방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퉁구스카 소행성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불덩어리와 엄청난 굉음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나무가 날아가고 불이 타오르며 동물들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역이 워낙 외딴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죠. 거의 20년 동안 아무도 퉁구스카 현장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 허덕였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 소행성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탐사 과정에서 우주 미립자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나사가 행성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행성 충돌 방지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다음 우주 함석이 언제 지구로 날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19세기 중반 캐링턴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태양 폭풍이 한 번 더 발생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꽤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폭풍이 발생한 다음 날 지구는 이 미친 지자기 폭풍에 휩싸여 전신선이 끊어지고 열대지방에 오로라가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오로라가 나타나지 않던 지역이었는데도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우주 날씨의 광란은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흑점과 같은 이상한 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흑점에서 태양 플레어와 기타 이상한 전자기 물질이 튀어나와 우리 기술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대규모 태양 폭풍은 초당 최대 2896km의 속도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양 폭풍에는
수십억 톤의 태양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태양 폭풍과 지구 자기장이 만나면 지구 자기장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2025년 다음 태양 최대값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캐링턴 사건과 같은 최악의 태양 폭풍의 역사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늘 비슷한 폭풍이 닥친다면 어떻겠어요? 인터넷 대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비즈니스는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거대 태양 폭풍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주 날씨는 예측하기도 까다로운데 다음 폭풍이 언제 닥칠지 누가 알겠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거대한 초화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강력한 간헐천과 온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또한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방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5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마그마방이 이전에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맨 위 저수지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 저수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방이 넓을수록 더 많은 마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2개를 합치면 그랜드 캐년을 한 번이 아닌 11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마그마는 그 위의 땅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옐로스톤의 땅은 1년에 약 2.5에서 5cm씩 상승합니다. 게다가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화산 폭발성 지수는 8점 만점에 8점이고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화산이 폭발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평가받으며 화산 폭발성 지수 6을 기록했습니다. 별게 아니었네요. 이제 걱정할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3월 유타대학교 지진 관측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354회의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달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규모 3.7의 미니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3월 29일에 시작되어 월말까지 계속된 106회의 지진 중 일부였어요. 네, 지진은 무리를 지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지진 활동이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폴란드는 이 화산이 당분간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지표면 아래에 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마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마그마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압력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요. 동시에 폴란드와 그의 팀은 모든 종류의 지하 활동을 추적해서 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진 발생 빈도와 지반 변형일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 지표면의 극심한 변화와 함께 수천 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공원의 열적 특징의 온도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공원 전체의 간헐천 활동과 가스 및 열 배출량의 변화라는 잠재적 재난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징후예요. 언론은 옐로스톤의 마지막 분화가 7만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곧 또 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산은 그런 식으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 꼽는 것이 화산이 실제로는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슈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지진도 아니고요. 슈퍼 화산 폭발의 최악의 결과는 화산재와 화산재 낙하입니다. 수년 전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화산 역사상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분화는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산의 끔찍한 분화보다 2,500배 더 파괴적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렸어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화산재, 암석을 공중으로 뿜어내면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약 900만 년 전과 870만 년 전에 일어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개의 다른 슈퍼 분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화는 스네이크 리버 옐로스톤 화산 지역 전체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건 아니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재앙의 첫 징후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 내부에서 열이 솟구치고 있었죠. 열은 지각 아래에 암석을 녹여 거대한 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방 고체 암석, 마그마,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스의 가압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 뜨거운 지하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계 위의 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분화가 일어나기 1년 전 옐로스톤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놀라운 과정은 대부분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감압은 가스 거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기포는 터지면서 특정 종류의 분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몇 달 전부터 소규모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초화산 곳곳의 땅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지표면 호수와 지하수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특이한 증기한계를 발견했을 거예요. 분화가 시작되기 얼마 전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마그마 방 위의 땅이 위로 밀려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돔 모양의 융기가 생겼어요. 이 돔의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 병을 흔든 후 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멘토스와 다이어트 콜라를 떠올려보세요. 표면 아래에서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균열을 통해 압력이 방출된 거예요. 재난 직전에 옐로스톤 화산 주변의 지반이 들떴습니다.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이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더 산성화됐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방의 암석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대재앙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작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흔들림은 화산이 폭발하기 몇 분 전에야 시작됐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몇 분 만에 화쇄류가 허리케인급 속도로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돌진했어요. 이러한 흐름은 방 고체 용암 조각, 화산재, 뜨거운 팽창가스가 섞인 액체 혼합물입니다. 마치 매우 뜨겁고 유독한 눈사태처럼 보였어요. 약 700도씨의 온도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죠.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화산재 낙지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였어요. 화산재는 흡입 후 몇 초 만에 유리질 시멘트로 변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살아남을 기회가 없었죠. 두꺼운 나무도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화산재 층이 거대한 영토를 덮일 때까진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한 후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 분출물에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인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곧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여름이 없었어요. 동물들은 먹이와 깨끗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랜딩 슈퍼 분화라고 불리는 이 자연재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대한 영토에 영향을 미쳤죠. 용암의 흐름은 뉴저지만큼 넓은 지역을 뜨거운 화산 유리로 덮었습니다. 용암은 순식간에 지표면을 살균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모든 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오늘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를 거의 91cm 높이의 유독성 화산재로 덮을 거예요. 많은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해안가에서도 화산재 구름의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화산재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오염시키며 송전선과 변압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 재앙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에겐 다른 일들도 충분히 많아요. 배에 타고 있는데 근처에서 물거품이 나는 걸 발견합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방금 그곳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잔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물 위로 올라가고 표면에 큰 거품이 나타나요. 몇 분 후에 작은 땅이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염과 용암을 방출하고 있어요. 수백만 리터의 물이 화산 입구에서 증발합니다.
겁에 질려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 후 3년 동안 화산으로 뒤덮인 이 작은 섬은 물에서 서서히 솟아오를 거예요. 매일 화산이 폭발하여 검은 화산재로 하늘을 가득 채울 겁니다. 화산재가 가라앉으면 물과 섞여서 해안을 형성할 겁니다. 이 폭발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967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 있는 슈르트세이 섬이 완전히 형성됐어요. 슈르트세이 섬은 바다의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솟아오른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섬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영향 없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섬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스터 섬의 신비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태평양에 멀리 떨어진 화산성 토양섬이에요. 하지만 지구에는 수천 개의 외로운 섬들이 있는데 이 섬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 신비는 섬 자체가 아니라 섬을 덮고 있는 거대한 석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머리 석상을 만들었을까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최초의 원주민들이 이스터 섬을 부르던 이름인 라파누이는 칠레의 영토로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비행기예요. 이곳까지 가려면 산티아고에서 이스터 섬까지 비행기로 5시간을 가야 합니다. 조각상들은 모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와 15세기 사이에 어느 시점에 조각되기 시작했죠. 라파누이 조각상은 특이한 얼굴 덕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긴 코, 넓은 턱, 직사각형의 귀, 무거운 눈썹, 그리고 깊게 파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생긴 콧구멍이 꽤 신기해요. 처음엔 사람들은 그 조각상들이 머리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에 붙어있는 전신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2012년 5월 발굴 중이에요. 몸은 그냥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보이는 그 조각상의 머리는 전체 조각상 크기의 8분의 3을 차지합니다. 팔은 다양한 자세로 몸에 조각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조각상 887개 중 834개는 사실 압축된 화산재인 음회암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무리를 제외한 모든 조각상들이 내륙을 향하고 있어요. 등이 바다를 향한다는 걸 의미하죠.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조각상들이 마을 사람들의 수호자라는 믿음 때문에 정착지를 살피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패턴에 맞지 않는 유일한 조각상은 라파누이 사람들의 성지인 아후 아키비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조각상들이 섬 전체에 분포됐는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722년에 방문객들은 15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작은 지역 인구를 발견했어요. 섬에 있는 수백 개의 조각상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라파누이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옮긴 방법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연구원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80년대에 일부 연구원들은 조각상을 다시 만들고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죠. 수십 년이 흘렀고 또 다른 미국 과학자 그룹은 섬 주민들이 거대한 조각상을 밧줄로 묶어서 걷는 동작으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크기의 복제품을 이동하는 실험을 통해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사실 이 이론은 조각상들이 마법의 도움을 받아 걷는다는 라파누이 전설과 상통합니다. 조각상들이 정해진 장소로 운반되는 방법을 설명하죠. 다음 목적지는 브라질 상파울루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방문이 거의 불가능한 섬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섬에 간다면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곳은 스네이크 섬이에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많은 뱀이 밀집된 곳은 없어요. 뱀들 사이에서 다른 동물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뱀은 이 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곳의 뱀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 중 하나인 황금 랜스헤드입니다. 그 독은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해요. 만약 이 파충류가 날고기 조각을 물면 물린 곳 주변이 녹기 시작할 거예요. 전 안 갈래요. 만일 이 섬에 있는데 뱀이 여러분을 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건 오래된 등대입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 섬에 살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뱀이 침입했을 때 마지막 등대지기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독특한 뱀들이 섬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은 오래전에 해적이 그곳에 왔다고 해요. 그는 섬 어딘가에 보물을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뱀들을 남겨뒀습니다. 해적은 뱀들이 그의 금화와 보석에 손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쫓아주길 바랬죠. 그 이후로 일부 뱀들은 개체수를 수천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뱀들은 보석을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그 섬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순찰대가 막을 거예요. 특별한 보호복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수지는 작은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땅을 밟자마자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합니다. 섬 곳곳 나무에 걸려있는 인형들을 기록해요. 인형들은 다른 옷, 다른 크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수십 개의 소름 끼치는 장난감들이 걸려있어요. 기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들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와 식물로 덮여있고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형태가 됐습니다. 인형들이 밤에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라고 구독자 중 한 명이 씁니다. 문제없어요. 수지도 동의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고 숲에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나무들 사이를 헤매고 있어요. 달이 길을 비춰줍니다. 따뜻해지기 위해 불을 피워요. 이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눈 한 구석으로 움직임이 느껴져요. 전화기가 꺼집니다. 수지가 고개를 들자 불이 붙은 인형 중 하나가 수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걸 봅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요. 물론 그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형 머리 뒤에 앉아있는 작은 새가 보입니다. 며칠 후 수지는 멕시코시티의 한 지역 주민이 50년대에 이 섬으로 이사를 왔고 그곳을 인형으로 채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섬 주변의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모았어요. 그는 몇 년에 걸쳐 모든 나무를 장식했어요. 처음에 그건 관광객들에게 이상하고 신나게 보였습니다. 그 후 인형들이 낡고 썩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됐어요. 왜 그 사람이 인형에 집착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좋아요. 수지는 이런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치는 곳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 자연이 만들어낸 장엄한 무언가에 감탄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라는 캘리포니아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입을 벌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쿼이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고 약 2000년 정도 됐어요.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공원에는 3000년 된 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세콰이아과에 속하는 삼나무입니다.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려요.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이에요. 나무 꼭대기에서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수지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습니다. 독특한 바오밥 나무를 볼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나무들을 땅에서 뽑아서 뒤집었다가 다시 밀어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오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예요. 대부분 여기 바오밥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무 기둥은 스펀지랑 비슷해요. 장마철 동안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요. 코끼리들은 그 물을 마시기 좋아합니다. 코끼리는 갈증을 풀기 위해 기둥 부분을 뜯어 씹어요. 밤에는 바오밥에 꽃이 핍니다. 꽃은 신우유 냄새가 나고 박쥐들을 유혹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바오밥이 수명이 다한 후에도 다른 나무들처럼 마르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고 주저앉아서 땅에 조각 더미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불 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곳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자체로 무서운 광경이죠. 하지만 갑자기 불길한 밝은 섬광이 화산 위의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악몽과도 같은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한 가지 원인은 밀도가 높은 화산재 입자들이 땅 위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 때문이에요. 화산 번개의 다른 원인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 성층권 근처에 있는데 그곳은 혼돈스럽게 움직이는 얼음 결정이 강하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살라르드 우유니는 마치 커다란 거울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0,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밭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볼리비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잔재예요. 비록 평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GPS 기술은 일부 지역에 2.5cm도 안 되는 작은 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약 100억 톤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적절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 중 일부가 살짝 넘쳐서 물의 층을 형성해서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이곳을 방문하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에 들르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산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화려한 산 꼭대기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자연에서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것은 분명히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얼어붙은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매우 가연성이 높은 메탄가스 방울이에요. 물속에 갇힌 채 환상적인 풍경과 놀라운 패턴을 형성해요. 캐나다 알버타의 아브라함 호수 같은 북부 호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방울들은 죽은 동물, 나뭇잎, 식물들이 물에 가라앉아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나타납니다. 이 박테리아는 나중에 메탄가스를 배출해요. 와,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2018년 3월 말, 동유럽에서는 으스스하면서도 아름다운 사건이 목격됐어요. 스키를 즐기던 사람들은 붉은색 하늘 아래 주황색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어리둥절하면서도 흥분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화성을 걷거나 모래 언덕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록 신비로워 보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풍경의 원인은 사하라 사막에서 온 강력한 모래 폭풍이었어요. 이 폭풍은 먼지, 모래, 꽃가루 입자를 싣고 와서 눈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기상학자들은 적어도 5년에 한 번 주황색 눈이 동유럽의 땅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렌지색 눈은 먹지 마세요. 2018년 2월 20일과 21일, 미국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최근 기상이변 중 가장 특이한 것을 경험했어요. 폭염이었어요. 네, 2월에요. 사실 그것은 1800년대에 공식적인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놀라운 겨울 폭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주의 프라이버그에서는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코트를 벗었어요. 매사추세츠의 피츠버그에서 바깥 온도가 27도까지 오른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기온이 28도에 달했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와 온도계가 25도를 기록한 메인주 웰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약 11,000년 전 도시나 금속 도구가 전혀 없었던 오늘날의 터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괭베클리 테페를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3배나 무거운 석회암 덩어리를 파내고 옮길 수 있었는지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미국 와이오밍에 있는 데블스 타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애초에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4m 높이의 암석 덩어리는 벽이 너무 가팔라서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게다가 와이오밍의 평야에 솟아 있어요.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서 갑자기 높은 것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도 아직 답을 모릅니다. 크로아티아의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 명소이자 많은 독특한 동식물들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맑은 호수가 어우러져서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스쿠버 다이버가 일본 해안에서 요나구니 기념비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수천 년 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천연인지 인공인지는 확신하지 못해요. 만약 그것이 고대 도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새로운 미스테리는 어떤 사라진 문명이 그것을 건설했고 어떻게 바다 밑바닥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태는 몇몇 인공적인 작업의 결과가 아니에요. 강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812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영국의 한 농부가 지역 화가에게 돈을 주고 산비탈에 있는 수톤의 흙을 제거하고 백악으로 윤곽을 채웠어요. 화가는 돈만 받고 도망갔기 때문에 농부는 또다시 돈을 지불하고 알튼 반스 화이트 호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아이슬란드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색의 용암 기둥에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폭포의 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건축물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건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습한 겨울밤에 숲에서 머리카락 얼음을 볼 수 있어요. 솜사탕이나 흰머리 가발처럼 생긴 특이한 얼음 결정이 썩은 나무 위에서 자랍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름다움은 해가 뜨자마자 녹아버려요.
최근에야 과학자들은 머리카락 얼음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바로 준비됐나요? 곰팡이균이었어요. 그것은 얼음이 매우 얇은 털을 형성하도록 해주고 밤새도록 이 형태를 지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연약한 털 대신에 얼음은 껍질 같은 구조를 형성해요. 산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뇌우에서 나오는 번개입니다. 하지만 산불이 뇌우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2018년 5월 11일 텍사스주 아마릴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형 말라드 화재는 공중의 밀도가 높은 거대한 구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는 또한 나중에 90km 떨어진 텍사스 윌러 카운티의 동정 크기의 우박이 수톤이나 내리게 만든 격렬한 뇌우를 야기시켰어요. 카엔지는 네브래스카에 있는 가장 이상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진짜 스톤헨지를 연구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래된 자동차로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어떤 차들은 돌기둥처럼 서 있고 어떤 차들은 아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드냐고 물었을 때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안 될 것도 없죠 라고 답했어요. 2007년 미시간 호수 바닥에서 스톤헨지를 닮은 것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원형의 돌무더기와 마스토돈 조각이 있었어요. 이 동물은 10,000년 전에 사라졌으므로 조각은 그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 위치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행운을 빌어요.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아마도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중력이 더 낮은 세계에서 유일한 곳일 겁니다. 심지어 회의론자들도 그 차이가 정밀 장비로 측정됐기 때문에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중력이 달에서처럼 낮다는 뜻일까요? 불행히도 아니면 다행일까요? 그 차이는 미미해요. 정확한 값은 0.005% 또는 200분의 1%예요. 아무리 애써도 느낄 수 없겠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약 10,000년 전에 이 지역을 덮고 있던 빙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빙상이 암석을 너무 많이 압축해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허드슨만의 중력장을 이동시켰어요.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이 지역에서도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2010년 화석화된 물고기가 나일강 서쪽 400km 지점에서 발견됐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말이죠. 이 우연한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현재 사하라 사막에 바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모래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바다의 일부가 전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연구는 육지에 있는 GPS 장비로 계속되었고 나중에 모든 지상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에서 그 지역을 관찰했습니다.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사막 아래에 거대한 분지가 있었고 그 근처에 작은 분지가 있었어요. 이 분지의 해안을 따라 고대 인류의 정착지가 이전에 발견되었는데 이제 연구원들은 마침내 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살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단한 크기의 호수가 있었어요. 총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담수가 있었죠. 그건 미시간 호수의 절반 크기예요. 지각판이 만나는 지하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있고 그 힘은 다른 지각판을 그 아래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생하는데요. 수세기에 걸쳐 힘이 쌓이고 거대 지각이 깨어날 때까지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어떤 지진보다 강력한 진도 9를 넘나드는 규모로 지구가 흔들립니다. 해저가 갑자기 빠르게 밀려 올라오면 물속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고 엄청난 힘의 쓰나미가 발생해요. 이러한 파도를 원거리 쓰나미라고 하는데 해저 전체를 가로지르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선까지 덮칠 수 있습니다. 추력단층은 965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지구가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지진의 위력입니다. 그 길목에 갇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일본 당국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난카이 해구 해저지대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진동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경보가 해제되었고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 남서부 일부 지역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안전을 위해 일본 내 초고속 열차의 속도가 느려져 모든 사람의 이동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해구에서 향후 수십 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지진의 위험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필리핀의 아래의 지각판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며 일본이 있는 땅 밑으로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진은 1944년과 1946년에 발생한 규모 8.1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이 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음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 8에서 9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 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아직 동의하지 못하지만 80%까지 확신할 수 있어요. 태평양 반대편에서 미국 지질조사국의 과학자들은 미국 서부 해안의 위험한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이곳은 캐스케디아 섭입대라고 불리며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캐나다 밴쿠버 섬 북부까지 뻗어 있어요. 지난 14,20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최소 30번의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평균적으로 50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캐스케디아는 오랫동안 조용했고 과학자들은 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지각판이 서로 달라붙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잠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해저의 일부가 갑자기 부서져 몇십 센티미터 앞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흔들림은 5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저가 이동하면서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하면 10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부 내륙 언덕의 지반이 퀵샌드처럼 변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산비탈이 미끄러지고 무너져 도로와 다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약 100개의 병원과 2,000개의 학교를 포함해 약 62만 개의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붕괴될 수 있어요. 워싱턴주 주민들은 2주 동안 도움 없이 스스로 식량, 식수, 대피소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각판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매우 느리게 움직이면서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큰 지진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슬로우 슬립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진의 규모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40배 더 커집니다. 따라서 진도 9의 강진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500년 동안 매일 약 100만 번의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해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지진이 더 큰 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단서일 수 있어요. 캐스케디아 단층을 더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단층을 더 정확하게 매핑하고 해안에 더 나은 모니터링 도구를 추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10,000,000 이상을 지원받아 오리건 연안의 광섬유 케이블에 지진 센서와 해저 압력 게이지를 설치했어요. 목표는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1964년 이 지역에서 급격한 거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알래스카 대지진으로 알려진 이 지진은 규모 9.2의 강진이었어요. 지진은 4분 이상 지속되어 미국과 북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땅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거대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앵커리지의 많은 주택, 건물, 도로는 이러한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곳은 땅이 영구적으로 바뀐 곳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코디악과 힌친브룩 섬 인근의 해안선은 9m나 들떴습니다. 거드우드와 포티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땅이 2m 정도 가라앉았고요. 도로를 더 높게 재건해서 해일에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8.23m의 거대한 쓰나미가 체네가 마을 전체를 휩쓸었어요. 많은 해안 마을이 지진뿐만 아니라 뒤이어 발생한 쓰나미와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지진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수천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어요. 지난 8월 24일 규모 4.4의 강진이 로스앤젤레스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이 끝난 후 LA 소방국은 도시 곳곳을 점검했지만 큰 피해나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진의 진앙지에서 가까운 인근 도시인 패서디나에서는 시청 내부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모든 사람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어요. 다행히 쓰나미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4개의 지각판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예요. 매년 약 1,500회의 지진이 눈에 띄게 발생해요. 이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도 7까지의 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1955년 제정되었습니다. 30년 후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지진에도 건물은 경미한 손상만 입고 평소와 같이 작동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진이 더 강할 경우 건물의 주된 임무는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건물은 더 두꺼운 보호, 기둥, 벽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흔들림에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건물 바닥에 고무와 같은 재질로 만든 특수 패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일부 건물은 지진과 건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두꺼운 패딩 층 위에 지어져 지진 발생 시 건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고층 빌딩은 앞뒤로 많이 흔들려 최대 1.5m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손상을 막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2층부터 꼭대기까지 댐퍼라는 것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 댐퍼는 거대한 자전거 펌프와 비슷하지만 공기 대신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댐퍼가 내부의 액체를 밀어냅니다. 액체가 많이 찌그러지지는 않지만 흔들림을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가능한 한 단순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이는 각 층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지지 기둥을 고르게 배치하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고층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건물의 모양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협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타협점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도쿄의 스카이트리 타워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로 설계되었지만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일본 전통 탑과 같은 중앙 기둥과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는 내진 댐퍼가 있어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은 1829년에 시작되었고 3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861년에 절정에 이르렀고 진도 8.5를 기록했어요. 지진은 섬 아래에 있는 지각판들이 천천히 서로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지역의 산호를 분석한 후 한동안 진동이 축적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호가 주기적으로 대기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땅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점진적인 지진에 의해 발생했죠.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 조용한 지진을 슬로우 슬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번개볼트 하나가 공기를 약 3만 도까지 가열할 수 있습니다. 열은 공기를 빠르게 팽창시켜 충격파나 우리가 천둥이라고 알고 있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구에는 거의 3조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 각자 약 422그루의 나무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이 등장하기 전 그 수는 6조에 가까웠습니다. 지구 표면의 거의 70%는 물로 덮여 있는데 그 깊이는 평균 약 4km입니다. 지구 화산의 97%는 수중에 있는데 6만 4천 km가 넘는 거대한 산맥인 대양 중앙해령도 물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약 19만 톤의 금을 채굴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채굴할 수 있는 금이 20% 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수치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은 하와이에 있습니다. 마우나로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해발 4,000km 이상입니다. 화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산의 정상은 바닥에서 무려 1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60개의 축구장에 맞먹는 길이에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기록은 58도였습니다. 1922년 9월 13일 엘 아지지아, 즉 현대의 리비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기온은 영하 90도였고 1983년 러시아 보스토키지에서 기록됐어요. 지구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큰 행성이에요. 둘레는 약 4만 km이고 보통 사람이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약 8,300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구의 거대한 땅덩어리 사이를 걸어서 여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365.251이 걸립니다. 우리 달력에는 겨우 365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4년마다 윤희일을 추가합니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총 면적은 약 1,700만 제곱미터입니다.
지구 인구 면적의 8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달이 한 개 있는 유일한 행성이에요.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는 반면 다른 모든 행성은 2개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는 40억 년 이상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추락한 운석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들을 연구함으로써 지구 나이를 계산합니다. 운석을 사용한 것은 그것들이 지구와 같은 시기, 태양계가 형성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땅은 기본적으로 재활용됩니다. 지구의 암석 순환은 화성암을 퇴적암으로 바꾼 다음 그것을 변성암으로 변형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달도 지진을 경험합니다. 지구의 지진보다는 드물고 약하지만 조석 변형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조석 변형력은 기본적으로 지구에 대한 달의 중력과 달에 대한 지구 중력 사이의 관계입니다. 5번째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남극 대륙은 지구의 담수 중 70%와 얼음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콕은 2019년 한 해에만 2,300만 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상위 5개 도시에는 파리, 런던, 두바이, 싱가포르가 포함됩니다. 지구 대기의 가장 낮은 층은 대륙권이라고 부르며 그 덕분에 날씨가 형성됩니다. 햇빛은 지구 표면을 가열시키고 이것이 따뜻한 공기를 대륙권까지 상승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압이 감소함에 따라 이 공기는 팽창하고 차가워지고 하강해서 지구에 의해 또다시 가열됩니다. 산호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구조물이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우주에서 볼 수도 있어요. 산호초는 지구 생태계 중 면적당 가장 많은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보다도 더 많아요. 지구는 약 1000년 전에 이름을 얻었고 땅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행성들 중에서 그리스나 로마의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유일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무려 해수면 아래 11km입니다. 해안선은 미국 국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인구의 50% 이상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 구체가 아니라 적도 부분이 불룩하게 솟아오른 찌그러진 공에 가깝습니다. 돌출은 지구의 회전력에 의해 발생하고 북극과 남극은 약간 평평해집니다.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데 이 축은 상상의 직선입니다.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발생하는데 1년 중 시기에 따라 태양의 광선이 지구의 다른 부분들에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죠. 만약 태양이 일반 문의 높이라면 지구는 5센트 동전 크기 정도일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서서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길이가 25시간으로 늘어나는 데는 무려 1억 4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은 남극 대왕고래입니다. 길이가 30m에 이르고 무게가 최대 45톤까지 나갈 수 있어요. 33마리의 코끼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구의 중심 온도는 거의 5,500도로 태양의 표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구는 인간보다 약 10,000배 더 나이가 많아요. 지구는 약 45억 살이지만 인간은 45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약 34,000종의 알려진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무려 95%가 아직 탐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미국의 66번 국도는 지구의 핵으로 가는 여정보다 더 깁니다. 핵까지의 거리는 약 3,000km이고 66번 국도는 거의 4,000km입니다. 지구는 3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으로 나뉜 핵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약 870만 종의 생물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200만 종이 동물입니다. 하지만 대략 육지종의 86%와 물고기의 91%가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반면 다른 천체들이 우리 주위를 공전한다고 믿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의 태양계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입니다. 밀도는 지각마다 다르지만 지구의 평균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5g이 조금 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최고점은 해발 약 9,000m로 가장 높습니다. 매년 1septilion계의 눈 결정이 지구에 내립니다. 0이 24개나 되는 큰 숫자예요. 눈은 매년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1%를 덮습니다. 지구 물 중 약 3%만이 담수이고 나머지 97%는 소금물입니다. 그 3% 중에서 2%는 얼음과 빙하로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 담수의 1%도 안 되는 물이 호수, 강, 그리고 지하에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수역, 쉽게 말해서 가장 큰 호수는 카스피해입니다. 면적은 37만 1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는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고 깊이는 1610m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약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은 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다른 가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소가 있는 행성은 없는데 그래서 지구가 지금까지 생명체가 발견된 유일한 행성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달을 제외하고 지구와 궤도가 같은 두 개의 소행성이 있어요. 때때로 지구의 두 번째 달이라고 불리는 3753 크리튼에는 지구의 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소행성이지만 실제로는 태양 주변을 따라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2002 AA29는 95년마다 지구 가까이에 다가와서 지구 주위에 말굽 모양의 궤도를 만드는 또 다른 소행성입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녹은 암석이 갑자기 지면 아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밝은 용암 분수가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어요. 이 계곡의 한 화산이 거의 800년 만에 깊은 잠에서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화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활화산, 휴화산, 그리고 사화산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1900개의 활화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화산이란 건 가까운 과거에 폭발한 적이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휴화산은 오랫동안 폭발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요. 사화산은 100만 년 이상 전혀 활동이 없었던 화산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이 화산 폭발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1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화산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왔고 용감한 방문객들은 용암 위에서 계란과 베이컨을 튀기려고 했어요. 음식을 까맣게 태우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용암은 섭씨 1250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닿는 것은 모두 태워버려요. 하지만 또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매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발로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용암이 방출됐어요. 하지만 계곡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끊임없이 커지는 일종의 방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용암이 얼마나 빨리 흐를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용암의 밀도와 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용암은 1분에 약 6m의 속도로 일반인의 보행 속도보다 느리게 천천히 흐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속 48km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산이 위험한 건 용암 때문이 아닙니다. 화산 폭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가스는 용암의 흐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집니다. 운 좋게도 아이슬란드의 경우 바람이 이러한 가스를 주택가에서 멀리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15개월 동안 점점 더 강한 지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기 전 3주 동안 5만 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시간당 100번 꼴이었습니다. 이 화산은 3월부터 활동했고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화산이 몇 주, 몇 달,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샤스타 화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5대 화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폭발은 1250년이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화산은 600년에서 800년마다 폭발합니다. 그 말은
똑딱똑딱 조만간 폭발할 거란 뜻이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19세기의 마지막으로 폭발한 활화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폭발할 때 과학자들은 화산이 더 많은 양의 재와 먼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정전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운트 우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할 수 있을 거예요. 칼라우에이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1983년 이래로 거의 끊임없이 폭발해왔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 계속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서 가장 어린 지상 화산이에요. 화산은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산은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1943년 멕시코의 한 화산이 들판에서 폭발했고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높이가 거의 457m에 달했어요. 9년 후에 마침내 폭발이 멈췄을 때 화산은 2804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707년이었고 90km 떨어진 곳까지 불타는 바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만약 오늘날 비슷한 폭발이 일어난다면 도쿄는 그 지역 안에 속해요. 후지산은 활화산이 많고 지진이 빈번한 태평양의 말굽 모양 지역인 불의 고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적도 주변을 감쌀 수 있는 길이죠. 2020년 1월 필리핀의 타알 화산은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고 1km 상공까지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이 폭발은 심지어 보기 드문 현상인 지저분한 폭풍으로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산 위의 연기 구름 자체에서 번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화산 쓰나미의 가능성 또한 높았습니다. 이는 보통 화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지각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타알은 지난 450년 동안 30번 이상 폭발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화산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마그마가 이동 중이라는 초기 경고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활동 중인 성층 화산인데 가파른 면이 있는 원뿔 모양의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화산은 그렇게 쉽게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용암이 분출구를 돌면서 쉽고 층층이 쌓이면서 가파른 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아베후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화구, 웅장한 호수, 그리고 특이한 바위 형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상한 화산지대입니다.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고 19세기 중반부터 10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용암 흐름, 그리고 유독가스만이 화산에서 나오는 위험은 아닙니다. 라하르라는 것도 있어요. 화산에서 배출된 진흙과 퇴적물이죠. 분출 사이에 눈이 녹고 칼데라에서 호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분출이 호수로 진흙, 화산재, 그리고 바위를 가져온다면 위험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걸 막는 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이 있고 아낙 크라카투아 화산도 있어요. 이 이름은 크라카투아의 아이들이란 뜻인데 그 악명 높은 부모도 근처에 있습니다. 2018년 거대한 쓰나미가 일부 아이들 화산을 깨웠습니다. 그 부모가 1883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크라카투아의 폭발음은 당시 가장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328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음파는 지구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화산의 폭발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누아투의 야수르산은 용암호수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몇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심지어 화산 가장자리 너머로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호수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화산 활동이 5단계 중 3단계나 4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더 강한 지진, 화산 떨림, 증기, 가스 또는 화산재 방출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땐 당연히 출입 금지 구역이 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큰 호수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용암은 비정상적으로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가장 높은 화산은 아니지만 이티오피아의 에트라에일은 매우 드물게도 끊임없이 용암 호수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연기산이라고 부르는데 용암 호수가 종종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다나킬 함몰지 근처에 있습니다. 메라피는 16세기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폭발해왔습니다. 이 화산은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하도록 돕습니다. 한동안 휴면 상태였던 멕시코 중부의 이 화산은 1994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거대한 진흙 흐름과 강한 폭발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거대한 화산의 엄청난 폭발은 고대 도시와 피라미드 전체를 묻었습니다. 용암과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인 거대한 화산의 웅장한 광경을 창밖으로 보면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화산이 열을 내뿜을 때 과타말라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그곳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는 시칠리아 북쪽의 작은 섬에 있습니다. 스트롬볼리는 분화구 내부의 분출구에서 나오는 이글거리는 용암을 내뿜으며 정기적으로 폭발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화산 중 하나인 에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있는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은 화성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크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나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태평양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준비하세요. 오리건주 연안에 있는 거대한 수중 용암 공장인 엑시얼 시마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 늦어도 2026년 초까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수중에 있지만 바다에 덮여 있다고 속지 마세요. 이 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3배나 높습니다. 이 화산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생중계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화산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해저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엑시얼 산이 용암으로 가득 찬 워터베드처럼 말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후 배부르다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화산 측면에서 보면 마그마가 지하에 쌓여 해저가 붕괴 직전인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수중 화산 폭발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구상의 화산 활동 대부분은 바다 밑에서 일어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개가 넘는 해저 화산이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용암을 휘젓고 있습니다. 해저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 핫스팟입니다. 엑시얼 시마운트가 스릴 넘치는 이유는 다른 수중 화산과는 달리 과학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산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처럼 해저에 설치된 장비 네트워크를 통해 마그마의 움직임, 지진 진동, 지각 변형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시얼 시마운트에는 세계 최초의 수중 화산 관측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해저에서 실시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서를 설치한 이래로 이 화산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니터링은 다른 곳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엑시얼을 놀라운 정밀도로 추적할 수 있는 지질학적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엑시얼은 엄청나게 예측 가능합니다. 대략 10년마다 폭발하며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이 되자 마지막 폭발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풀어 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과학자들은 엑시얼 화산이 폭발할 날을 기다리며 화산 출현 달력을 만들 정도로 그 일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엑시얼 시마운트는 평범한 수중 화산이 아니에요. 스타일과 개성이 있고 지질학적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해산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수중 화산은 원뿔이나 납작한 돔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엑시얼은 지질학자가 자를 들고 곡선에 대한 원안을 품고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3.2km 바이 8km의 분화구인 비정상적인 직사각형 칼데라로 전통에 맞서 웃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고전적인 원형 모양을 선택하지만 엑시얼은 완전히 아방가르드한 모양을 선택했죠. 이 칼데라에는 수백 킬로미터 높이로 솟은 균열, 통풍구, 용암수로 신비한 돔 모양의 구조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일반적인 둥근 모자 대신 펑키하고 기하학적인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엑시얼의 위치는 지질학적 불꽃놀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와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주요 힘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첫째, 지퍼가 풀리듯 두 개의 지각판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된 수중 산맥인 후안대 푸카 산맥에 있습니다. 둘째, 지구의 교활한 마그마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작용하는 깊은 멘틀 기둥인 콥 핫스팟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녹은 암석을 끌어올려 해산 전체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 지각판은 서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댄스 파트너인 반면 콥 핫스팟은 DJ 역할을 하며 열기를 고조시키고 마그마 파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은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마그마 방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채워지고 배수되고 이동하는 등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퍼져나가는 판과 융기하는 마그마 사이의 경쟁은 엑시얼 화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지문을 부여하며 이 화산이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엑시얼의 정상은 단순한 분화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안쪽에서는 더 이상하고 더 시원한 엑시언이 펼쳐집니다. 물론 더 뜨겁긴 하지만요. 엑시얼에는 섭씨 370도가 넘는 과열된 물을 뿜어내는 블랙스모커 수열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 통풍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를 조성하여 기괴한 생물들이 완전한 어둠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거대한 관충, 개, 박테리아 군락, 문어까지 모두 이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네랄이 풍부한 연기를 먹고 살며 햇빛과 광합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의 불같은 숨결로 번성하는 파도 아래의 외계 세계와도 같아요. 이러한 벤트 커뮤니티는 과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낯설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의 초기 생태계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에 유사한 심해 열수 환경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연구하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이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유사한 통기구가 존재할 수 있는 얼음 위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얼 화산이 폭발하면 이러한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재설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용암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만 몇 달 안에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공간이 항상 수요가 있다는 증거가 되죠. 쓰나미나 해안재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세요. 엑시얼 분화는 수중에서 천천히 끓는 밥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엄청난 수압으로 유지되고 폭발하진 않죠. 화상은 있더라도요. 최악의 상황은 용암이 해저를 장식하고 개 몇 마리가 쪼그리고 앉을 새로운 통풍구를 찾는 것뿐이에요. 즉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나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용암이 흘러나와 해저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때로는 수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과학자들에게 이 분화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엑시얼의 패턴을 이해하면 다른 곳, 심지어 육지에서도 분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엑시얼 화산의 기괴한 생태계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화산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화산의 활동은 매일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의 형태로 들립니다. 마치 화산 자체가 신음하고 삐걱거리며 터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과학자들이 마그마의 움직임과 화산의 분화 주기를 추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사상 최초로 엑시얼 화산의 다음 분화를 생중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저 화산이 새로운 용암으로 해저를 물들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파도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서 펼쳐지는 자연 불꽃놀이의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엑시얼의 장비를 해양과 직접 연결하는 일련의 광섬유 케이블을 관리하는 해양 관측소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심해의 와이파이인 이 케이블은 녹아내린 암석을 HD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엑시얼 화산 폭발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2011년, 2015년의 가장 최근 3번의 폭발은 모두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1월과 4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달의 중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의 공정 궤도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여 해저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마그마 챔버를 한계점까지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은 밤하늘의 낭만적인 빛이 아니라 궁극의 화산 속삭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엑시얼이 분출하면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수중 분출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자연의 경관이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운이 좋다면 심해 분출 ASMR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전 가볼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을 사듯이 라이브 피드를 새로 고침해야 하거든요. 볼리비아에는 우투 룬쿠라는 오래된 화산이 있습니다. 약 25만 년 동안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산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긴 낮잠에서 깨어난 좀비처럼 보여요. 그런 종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걸까요? 우투 룬쿠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높이 6,100m에 달하는 거대한 산입니다. 성층 화산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크고 가파르며 원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화산은 용암, 화산재, 암석의 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용암이 두껍고 내부에 가스를 가두기 때문에 무섭고 강력하며 폭발적인 분출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곧 터질 준비가 된 탄산음료 같다고 생각하세요. 베수비오산 같은 유명한 화산이 우투 룬쿠와 비슷한데요. 베수비오산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폼페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기억하시나요?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투 룬쿠 화산은 오랫동안 조용했지만 과학자들은 가스를 내뿜고 작은 지진이 울리고 주변 땅이 부풀어 오르는 등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화산 아래에서 움직이는 액체와 가스가 이 모든 활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화산이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화산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위성과 GPS를 사용해서 우투 룬쿠 화산 주변의 지형을 감시해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치 중절모처럼 땅이 가운데는 솟아오르고 가장자리 주변은 가라앉았다는 것이었죠. 중간 부분은 적어도 50년 동안 1년에 약 1cm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이 이상한 모양과 함께 많은 작은 지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화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산 아래에서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무서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투 룬쿠는 알티플라노프나 마그마 바디 APMB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하 마그마 웅덩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 아래에 걸쳐있는 매우 크고 깊은 웅덩이입니다. 과학자들은 APMB의 마그마가 상승해서 지표 근처로 모이고 있는데 이것이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700회 이상의 지진을 연구하고 화산 주변의 암석을 확인한 결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뜨거운 유체와 가스가 굴뚝처럼 생긴 좁은 길을 통해 APMB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기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는 화산 정상 아래에 갇힐 수 있고 소금물인 염수는 암석의 작은 균열로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가스와 물은 마그마가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지반의 상승과 하강을 일으키고 작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투룬쿠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인근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인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용암이 화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흘러갈 수 있고 화산재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산이 여전히 살아서 울부짖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다른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에 따르면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스퍼산이 있는 알래스카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산은 정상과 측면 통풍구에서 이상한 양의 화산가스를 내뿜고 있어요. 1992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곳이죠. 다시 분화하면 근처를 비행하는 비행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하늘에서 화산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산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아 현재로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스퍼 화산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전 세계에는 정말 파괴적인 화산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나폴리시 근처에 있는 거대한 화산계인 캄피 플레그레입니다. 하나의 큰 산 대신 24개의 분화구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1538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지만 가장 큰 분화는 약 4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지중해 지역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였고 동유럽의 기온이 최대 9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화산성 겨울을 보냈습니다. 오늘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와 인근 지역을 화산재로 덮고 지진과 산사태를 일으키며 대기 오염과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에 규모 4.4의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든 이후 과학자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현재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오르고 있다는 징후가 없어 곧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수비오산은 이탈리아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중 하나예요. 기원전 79년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콜라네움이 매몰된 대규모 폭발로 유명합니다. 화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944년입니다. 오늘날 베수비오 화산은 근처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 경사면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어 더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하면 시속 160km에 가까운 속도로 암석과 화산재가 공중으로 날아가 나폴리가 전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베수비오 화산의 대규모 분화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화산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베수비오 화산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쿰브레 비에하는 카나리아 제도의 일부인 라팔마 섬에 있는 화산이에요. 이 화산은 2021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습니다. 분화 당시 화산에서 용암이 쏟아져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3,0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폭발로 인해 화산 서쪽 전체가 떨어져 나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서양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메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화산입니다. 1980년 5월에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여 5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분화는 또한 기록상 가장 큰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화산에서 뜨겁고 고압의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24km 상공으로 분출되었습니다. 화산재가 거대한 지역을 뒤덮었고 약 595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여전히 활화산이며 언젠가 어쩌면 우리 생전에 다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상이 형성된 깊은 분화구 덕분에 1980년대와 같은 거대한 측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산이 폭발한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포포카테페틀은 멕시코에 있는 큰 활화산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천천히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멕시코시티 대도시에서 불과 64km 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 6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푸에블라에서 48km 떨어져 있습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크게 폭발하면 멕시코시티를 20cm 깊이까지 두꺼운 화산재로 덮을 수 있어요. 이 화산재는 하수구를 막고 물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전기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용암과 화쇄류라고 불리는 매우 뜨거운 물줄기가 산 아래로 흘러내려 인근 마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년 동안 조용했던 화산이지만 지금은 꽤 자주 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있었던 화산 폭발을 포함해 12번이 넘는 작은 폭발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일부가 화산재로 덮였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